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 우리 박시동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IMF의 그 핵심적인 징후가 대기업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 그렇죠. 그때 한보, 대우, 혜태, 줄줄이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기아도 무너졌죠. 그렇죠. 무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우리가 위기를 맞았었죠. 지난주 롯데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그 지경까지 갔는 줄 몰랐다. 네, 맞습니다. 유동성 위기 어떻게 됐는지 일주일 새. 네. 근데 지난주 저희가 방송했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롯데 위기설이 퍼졌다. 근데 찌라시는 좀 과할지 몰라도 내용이 위기설이 맞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안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나왔어요. 바로 뭐냐? 거의 사실상 부도다. 그게 뭔 뜻이냐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기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일이 이제 실제로 그 다음 날 발표가 됐냐면 롯데에 돈을 꿔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채권자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들고 있으면 회사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돈 꿔줄게. 증서 써. 알겠습니다. 그럼 그 증서에 언제까지 돈을 원금을 갚고 언제까지 이자를 내고 뭐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증서가 쉽게 말하면 회사채예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은 회사채, 채권자. 이겁니다. 그래서 롯데가 회사채 이제 롯데 중에서 특히 롯데케미칼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롯데케미칼이 롯데그룹 전체의 자금에 큰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면 롯데그룹 전체가 흔들린다. 그렇지. 근데 여기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서 큰일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롯데케미칼이 회사채를 약 2조 몇천억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2조 한 좀 정확하게 2조 2,900억 정도인데 그냥 쉽게 2.3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남한테 회사채 빌려준 게 그러니까 남들이 롯데한테 채권을 빌려준 게 2.3조, 2.3조입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회사채 뭐 대단한 금융 기법이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원금 얼마, 이자는 몇 월 며칠 날 연 몇 프로씩 갚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당연히 써 있겠죠. 근데 여기 특별한 사항이 또 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런데 네가 매월 1일 날 이렇게 이자를 내기로 했지. 너 근데 1일인데 너 이자 안 냈다. 그러면 너 이거 사실상 부도 내는 거야. 너 이거 빵꾸 내는 거다 말이야. 이건 당연하죠. 근데 원금 갚아야 되는 날짜 원금 못 갚았다. 이거 부도야. 이거 이해하시죠?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기업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근데 그거는 만약에 몇 월 며칠 날 돈 안 갚았어요. 이자를 안 냈어. 그건 진짜 부도잖아요. 근데 그건 닥쳐버린 일이잖아요. 그러면 롯데도 큰일이고 회사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도 큰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금융기법 안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특약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만약에 못 갚게 되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좀 유지를 해줘. 이런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한테 돈을 꿔줬어요. 아까 똑같이 원리금 상환 날짜를 써놨는데 이 친구는 술버릇이 안 좋아. 술만 먹으면 술값을 몇백만 원씩 내. 아니면 이 친구는 도박을 해. 늘 성실한 친구인데 도박을 해서 막 한 번씩 탕진을 해요. 야 너는 술만 안 먹고 도박만 안 하면은 네가 월급으로 따박따박 빚 갚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친구야 네가 사고 치기 전에 특약 좀 넣자. 너는 이거 다 갚기 전에 술을 먹지 않는다. 도박하지 않는다. 이거 특약 써. 아이고 이게 예전에 IMF 때 IMF가 우리 기업들한테 요구했던 옵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특약을 넣는 이유는 진짜로 부도를 내거나 빵꾸를 내기 전에 이것만 관리 잘 되고 있으면 적어도 빵꾸를 날 일은 없다라는 그런 특약 같은 성격이죠. 그게 뭐냐면 이것도 회사채에 그런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항이 뭐냐. 롯데 너 있지 않니? 네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지. 영업이. 너 그거보다 빚을 5배 이하로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네가 내는 이자 비용 있잖아. 그렇지. 너 그거 안 돼. 네가 솔직히 1년에 수입을 뭐 100만 원 갖고 있는데 네가 이자로 뭐 얼마씩 갚고 뭐 너무 많이 갚을 정도 빚이 늘어나면은 결국엔 내 빚 못 갚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저 스타들 연예인들 야 너 스캔들 내지 마. 너 저기 살 몇 킬로그램 정도 유지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사건건 그 사생활까지 그 개입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위험 관리를 하고 있으면 결국 큰 사고는 안 난다. 그래서
너가 벌어들이는 예. 영업이익의 이익이 예. 그러니까 네가 1년에 내야 되는 이자 있죠. 이자. 예. 이자가 1이라면 예. 너는 영업이익을 그 5배는 벌고 있어야 돼. 아, 그렇지. 이자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면 너 50만 원은 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특약으로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특약상이 건드려졌다라는 거를 그 다음날 발표가 됐어요. 뭐냐? 아, 그 특약을 안 지켰다? 예. 롯데가 그 다음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영업이익 대비 이자를 5배로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특약을 못 지켰습니다. 5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산해 보니까 4.3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시죠? 네네. 네. 5배 이상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야 되는데 이자보다는 예. 4.3배밖에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뭐냐?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너 분명히 술 안 먹기로 나한테 약속했지. 너 도박 안 하기로 약속했지. 근데 너 지금 도박장 간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너한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 사실상의 부도. 그렇지. 사실상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됐다라는 약속의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바로 그게. 그겁니다. 예.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롯데가 갖고 있던 채권이 롯데 케미칼이 갖고 있던 회사채가 2.3조인데 이 조항에 걸려있는 채권이 2조입니다. 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 방송 끝나고 그 다음날 2조짜리 부도 사유가 발생된 거예요. 사실상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됐죠. 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금융시장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근데 롯데는 또 부랴부랴 저희가 돈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여주십시오. 사채권자님들 모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음 달에 모입니다. 근데 모여서 뭘 할 거냐면 이 조항 여러분이 너 지금 이 조항 선언됐지. 그럼 나 지금부터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바로 부도입니다. 근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조항을 터치했지만 이번에 유예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치 내가 술 한 번 먹었지만 한 번만 봐주고 계약을 지킨 걸로 봐주시면 안 될까? 네. 도박장 한 번 갔지만 안 간 걸로 눈 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비율을 못 지켰습니다마는 이걸 유예해 주는 그런 회의를 열어서 그걸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회의가 곧 잡힙니다. 예. 그런데요. 이 수많은 채권자들 중에서 이제 채권자 집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채권이 많은데 2조짜리 채권입니다. 근데 2조가 하나의 채권이 아니고요. 뭐 1차 이 8천억, 2차 3천억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채권별로 각각 집회를 해가지고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어떤 채권자들이 난 싫은데 난 그냥 지금 네가 내 돈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한번 유예해 줬다가 아무리 봐도 너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 너 또 술 먹을 것 같고 또 도박장 갈 것 같아. 네가 지금 이 비율을 못 지켜서 한 번이라도 내가 일회성 이벤트면 봐줄 만한데 가만히 보니까 근본적으로 너는 지금 돈을 못 벌어. 롯데 너 돈 못 벌지. 앞으로 가망이 없어. 그렇지. 빚 많지. 내가 볼 때 너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 그냥 차라리 못 기다려. 지금 돈 줘? 라고 해서 어느 한 채권단에서라도 이게 부결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그러면요. 에브리바디로 그냥. 한 채권에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전 채권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건 기한이익 상실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국면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유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요. 천하의 롯데가 무너지겠어라고 해서 우리가 약간 안심한 감은 있으나 벌어졌다라는 그 문제의 성격은 부도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할 역량이 있을까요? 없죠. 롯데가?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채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물건을 내놔도 안 사요. 또 회사채 현재 지금 아무도 안 삽니다. 살려면 완전히 반값에 사든가 뭐 거의 이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현재 지금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답이 없죠. 그러니까 롯데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까지 현재 내놨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롯데의 심장, 롯데의 상징. 그 우리 저 신격호 회장의 일생의 염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때 공군기지까지 틀어줬잖아요. 공군계획까지 틀면서 8.5를. 그래서 그 공군참모총장 때 슈퍼까지 쓰면서 반대했는데 뭐 강제로 밀어붙여서 만들었던 그 롯데타워를 담보로 내놨습니다. 담보로. 예. 그래서 지금 롯데 케미칼의 채권 부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데타워를 담보로 냈습니다. 그 신동빈이. 예.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거는 롯데 심장입니다. 내 심장까지 냅니다. 이래도 나 못 믿겠습니까? 한 번 실수했지 나 다시는 술 안 먹습니다. 나 다시는 도박장 안 갑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롯데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롯데에 대한 그런 걱정은 좀 뭐 과잉 염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지분 관계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롯데가 일본도 있다. 그리고
지금 롯데가 자산이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50조가 있고 현금 유동성 자산이 15조나 있는데 그 몇 조짜리 채권 그거 못 막아서 망하겠느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동성 위기라는 거는 그때 상환해야 되는 스케줄을 못 맞추면 부도가 나는 거지. 총 자산이 얼마나 많다고 해서 부도가 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거 헐값에 팔아야 돼요. 부동산 파는 거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에요. 가장 마지막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미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안 좋은 쪽으로 에스컬레이팅이 계속되는 상황에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다는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다른 적재적소에 돌아오는 스케줄에 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롯데타워를 담보로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반반으로 일단 의견이 갈립니다. 네. 그 정도로 내놨으면 안심할 수 있다. 어쨌든 이번 해결하겠다. 그 유동성 위기는 뭐 이런 걸로 적당히 넘어갔는데 다음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를 그 위기 앞에서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취약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내놨다는 건 이번에 확실히 맞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네가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고 원리금을 갚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적한 근본 원인인데 저거 담보 잡아서 해결하는 거 말고 너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진짜 있냐? 이거에 대한 지금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롯데 위기설 내지는 신용등급 저하설 뭐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계속 여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큰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어요. 어저께 냈습니다. 뒷말이 많더만요. 뒷말이 많죠. 그러니까 삼성이 뭐 왜 위기냐라는 거는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술이 딸리고 IBM 시장에서 선진 반도체 시장, AI 시장에서 못 들어가고 있고 많고 경쟁도 안 되고 국제적인 전략도 실패했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가장 능력 있는 삼성이 스스로 최고의 능력과 캐파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만한데 그 외부 변수나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삼성 너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네 라는 게 때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로 지적했거든요. 조직이 왜 문제냐? 기술통이 없어요. 기술통이 없다? 아니 반도체 만드는 최첨단 IT 회사인데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이재용 또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을 잡고 있는 2인자 3인자 사람들이 다 기술자가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엔비디아, 젠슨화 기술자 아닙니까? TSMC 다 기술자. 근데 이거는 뭐 누군가 봤더니 재무통입니다. 재무통. 회계 슥 만져가지고 뭐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빼라 저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정도로 만질 수 있는 재무통들이고 이재용한테 살살살살 저 입만 맞춰주는 그러니까 이재용의 최측근이고 회장님 다음번 재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떡볶이 먹자는데 한번 갔다 오시죠. 뭐 이런 거나 하는 그런 류들이 삼성을 잡고 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밑에서 진짜 옛날에 무슨 황해 법칙 뭐 그런 분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던 시절이 아니라는 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밑에서 기술자들이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싫어합니다. 기술자들이 보고서를 쓰려고 해도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초등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써라. 이거 싫어합니다. 천하의 삼성이 기술자들이 지금 우리가 뭘 개발했습니다. 뭐가 좀 불량이 납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와. 이거 말도 안 거죠. 아니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 보고 윗사람 보고 설득 가능하게 그 페이퍼 만들어 와라. 그거 얼마나 역량 손실입니까? 역량 손실이고 그 입맛에 맞춰야 되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조직적인 누수.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이제 기술 참모들 얼마든지 또 그 경영자를 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초등학생만한 그런 지식으로 볼 수 있는 페이퍼를 만들라는. 그리고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거 해. 약간 위험스러워도 해. 지금 안 하면 뒤쳐져. 이런 게 과감한 판단이 되는데. 그런 판단이 나와야지 경영자가. 쓰는데 이제 이 재무통대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손실 나면은 모험 투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야? 내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게 되죠. 맞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은 본인이 못 하니까. 그러면 아니요. 내가 그 위험을 왜 집니까? 라고 해서 모험 투자나 신기술 투자 같은 개발 꼭 필요한 것들을 보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삼성이 망한 이유가 있었구나. 망해가는 이유가 있었어. 이게 사실은 외부적 변수보다도 이 파고를 건너뛸 삼성의 내부 역량이 되는가가 그래서 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쇄신 인사를 통해서 재탄생하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환골탈태하면서 보여주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낸다라고 해서 시장이 그 변화의 의지를 기대했는데 그게 어제 발표났는데 이게 제가 솔직히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사에 대한 평가는 반반인데 시장은 어제도 주가가 떨어졌다. 아이고야. 이걸로 제가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쇄신의 어떤
핵심이 인사인데 인사가 그랑으로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환골탈태의 인사.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게 삼성과 롯데 같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 그룹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업 내에서 지분놀이, 패권놀이, 회장님 놀이 이런 걸 하고 있고 기둥뿌리 썩는 걸 모르고 있고 우리가 설마 죽냐, 대마불사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큰 걱정이다. 재벌의 문제예요. 재벌의 문제. 뭐 능력도 그리고 어떤 의지도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암흑의 생물학적인 후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얼마나 낡은 시스템입니까?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작고하고 났는데 부인이나 딸이 나와가지고 내 남편의 유지를 받들겠다. 내가 애플의 CEO다. 이러고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얘기죠. 아직은 뭐 살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다음 MS를 이끌어갈 후계자로 내 장남을 소개한다 그러면 제정신인가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장남 헬 게이츠. 헬 게이츠. 정신 나갔나 이럴 거 아닙니까? 방금 피디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유전자 조합만으로 회장이 가능한 이런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그럴 것 같으면 그 지분을 소유만 하고 바로 그겁니다. 왜 경영까지 해? 그럼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재벌의 뿌리 깊은 이 세습 또 이 황제 경영 그거에 따라서 언론들이 또 주주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위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지금 현재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삼성의 이번 인사 실망은 단순 실망이 아니고요. 이 위기를 돌파할 절체절명의 위기 인식을 삼성이 갖고 있나 이걸 시장이 봤는데 이 실망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인사 실망이 아니라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이재용에게 위기 의식이 없는 모양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왜 이런 실망스러운 인사가 나왔느냐? 100번 양보해도 삼성의 반도체가 지금 털리고 있다, 본진이 털리고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는데 이겁니다. 이재용이 지금 본인의 형사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1심이 아시겠지만 박근혜 때 시작된 1심이에요. 그렇지. 박근혜 국정농단 때 시작했던 이재용 1심이 역대 최대 공판 횟수, 최장기를 기록하면서 1심이 이제 겨우 몇 달 전에 끝났는데 당연히 이제 2심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 2심의 선고가 이제 2달 앞에 와 있습니다. 빠르면 2월. 그런데 검찰 측에서 지금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1심 유죄가 나왔죠? 1심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전부 무죄 나왔어요? 16개 혐의인가 11개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다룰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재용은 전부 무죄 당하면서 나 이제 사법 리스크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떡볶이 먹으러 계속 다니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거죠. 목줄 잡혀가지고. 그런데 2심이 아직 안 끝났는데 2심을 공판을 맡고 있는 검사 측에서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요새 입맛이 쓰니까 만약에 그중에 한 개라도 유죄가 나와서 사법 리스크가 살아나면 이건 형사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쩌면 본인이 잘못하면 감옥 가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동안에 우리 기업은 누가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과감하게 기술통 뭐 해외 유명한 인재들 최고의 글로벌리한 사람들 막 해갖고 이끌어 가봐 이거를 못하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는 동안에라도 내 친정은 내 삼성전자는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친정체제 안정체제를 그냥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최측근 인사들이 아직 갈리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지금 기둥불에 썩고 있는데 본인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재벌들도 자기가 잘 되는 길은 회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회사 크는 거. 근데 늘 탈법 불법해서 어거지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입맛이 쓰고 결국에는 여기 휘말리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리하게 진짜 투명 경영하고 전략 경영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자기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술자 하나 영입 제대로 못하고 측근들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자기의 발목 잡는 이런 대가를 이제 치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